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들어선 순간 조용한 울음과 향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장례식 직원이 천천히 걸어가며 문을 닫자 밖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마치 세상이 문 밖에 남겨지고 이 안에는 추억과 슬픔만이 눌어붙은 듯한 고요가 떠다녔다. 나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영정 앞에서 홀로 숨을 골랐다. 평생 남들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으려던 어머니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와 어색한 발걸음이 내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장례식 내내 마치 의무처럼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검은 옷을 불편하게 입은 채 자꾸 시계를 보았고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반복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넬 온기조차 그들에게는 없어 보였다. 울음을 참으며 조문객들에게 머리를 숙이던 나는 지속적으로 스치는 불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가족은 오늘조차 나를 한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목을 막아왔다. 장례를 마무리하던 오후 즈음, 시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나를 복도 끝으로 불렀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조용한 구석이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장송곡이 벽에 부딪혀 잔잔히 울렸고 낡은 장식장 위에 향기로운 제사 음식 냄새가 공기를 차분하게 눌렀다. 남편은 얼굴에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뒤에 서 있었고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흰색 서류 봉투였다. 장례식 중에 꺼내기에는 너무 비정한 색이었다. 이혼하자.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종이장처럼 건조하고 차가웠다. 이어서 남편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가 내 손등에 떨어지는 툭 하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 짧은 소리가 장례식장의 모든 슬픔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다. 서명만 하면 돼.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선택한 그 잔혹함. 그동안 겪어온 모든 멸시와 무시는 이 한순간을 위한 길이었나 싶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히려 이제 끝내자라는 지친 기색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물었다. 왜 오늘이죠?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이제 너 혼자니까. 그 말은 장례식장의 향냄새보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젖은 천소리보다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시누이의 침묵보다 더 잔혹했다. 어머니를 잃은 날,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해진 날. 그들은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마저 꺾으려고 했다. 사실 한국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는 동안은 누구든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 남의 슬픔 앞에서는 내 감정을 접어둔다는 오래된 말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장례식의 고요함을 이용해 감정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엿보였다. 그 순간 영정 사진의 어머니가 내게 속삭이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이제 네가 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은 듯하면서도 움직일 힘이 없었다. 서류 봉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음악과 뒤섞여 허공으로 흔들렸다. 시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휴, 왜 이래 하고 중얼거렸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아무도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이라는 날을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다. 집에 가면 정리해. 너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어. 그 말 한 줄에 나는 우리가 결혼 초부터 쌓아온 모든 날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동안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회피였고 배려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내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그들에게는 끝내기 좋은 날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발 디디고 사는 강남 수백억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잔금날 사인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겨왔는지.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침묵에는 그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마다 나는 늘 같은 소리를 들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진동, 층수가 올라갈 때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숫자, 그리고 그 안의 정막. 사람들은 이 집을 부러워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 도시의 불빛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야경. 하지만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것이라는 감각을 느껴보지 못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손님처럼 숨을 죽였고, 남편이 큰 소리로 문을 닫을 때마다 이 벽들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넓은 공간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서류는 침대 아래 오래된 수납 박스에 숨겨져 있었다. 몇 년째 그곳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사실 그것을 꺼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손에 쥐는 순간마다 이상한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집을 가진 것을 남편에게 조차 숨긴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던 그날 밤, 엘리베이터 안에 반짝이는 금속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울음과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흐릿한 모습.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천천히 차가워졌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가구 냄새와 은은한 디퓨저 향이 퍼졌지만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남편은 내 장례식 복장을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혼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말했다. 마치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이 일상적인 반복일 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는 순간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다시 떠올랐다. 혼자 살아갈 때가 오면 이 집이 너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편과 시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말들을 삼키며 하루하루 버티는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날, 어머니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다. 네가 가진 걸 내색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칠 때가 있거든. 그 말이 너무 과한 걱정처럼 느껴졌던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나는 오직 오늘에서야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강남 아파트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긴 건 병세가 깊어지던 어머니가 남편 몰래 준비한 선택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계약 당일이었다. 어머니는 수척한 손으로 펜을 들고 서명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너를 누가 지켜줄까 생각하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겠다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울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고 그냥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딸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은근히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시집 갔으면 시댁 것이 곧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산은 사람을 드러나게도 하지만 숨겨진 것들을 더 크게 드러나게 만들기도 해.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할 타이밍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하면 안 된다는 예감이 더 강했다. 실제로 남편은 결혼 후부터 꾸준히 재산 이야기에 민감했고 시댁 역시 집은 큰아들 몫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들은 당연한 듯 이 집이 남편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을 깨뜨려야 할지 지켜야 할지 늘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던져진 이혼 서류가 어머니의 당부를 꺾을 마지막 자극이 되었다. 그들은 오늘을 계산으로 선택했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이유가 없었다. 서랍에서 천천히 꺼낸 작은 봉투 안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 원본이 있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매끄러운 촉감이 전해졌다.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견뎌온 모든 시간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지도 위로도 되지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혹시라도 이 가족이 변화할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하지만 장례식에서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조차도 그들의 때로 사용될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비밀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짓밟고 있던 바닥, 그들이 큰 소리로 걷던 복도, 그들이 우리 집이라고 말하던 그 공간이 사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그 사실을 드러낼 때가 머지 않았다. 결혼 초기의 기억은 늘 희미한 안개 속에 잠겨 있다. 그 안개는 따뜻함보다 차가움을 더 많이 품고 있었다.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던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주며 고생 많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우리 집은 수준이 있으니까 너도 잘 맞춰야 해. 그 당시엔 그저 결혼을 앞둔 조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멸시와 비교와 잔잔한 공격의 시작이었다. 남편과 살기 시작한 후 시댁은 자주 집에 들렀다. 그때마다 나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매번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건넸다. 우리 집 남자들은 까다로워. 음식은 이렇게 해선 안 돼.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행동부터 말투까지 신경 써야지. 그 말들은 비난이 아닌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포장지를 벗기면 늘 차갑고 예리했다. 남편은 이런 말들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위해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내가 힘들어한다고 말하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했다. 그가 그런 말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최대한 웃으며 버티고 작은 불편쯤은 감수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길게 존재해왔다. 나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인내가 이 가족에게는 조용히 따르는 사람으로만 비쳤을 뿐이다.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우리 오빠한테는 더 잘난 사람이 어울렸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는 내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슬쩍 비웃었고 남편에게 내 흠을 과장해서 말하곤 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말보다 신우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줄었다. 남편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지도 모른다. 그는 가정보다 회사와 시댁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나는 그의 삶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갔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는 내 표정을 보며 늘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이야기해. 그 말은 늘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은 늘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우리 집에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계속 조신하게 행동해야 해. 그 말의 어투에는 조심이나 배려가 아니라 명령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 순간을 지나고도 남편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맞는 말 했잖아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매번 작은 상처를 스스로 덮으며 살았다.
상처가 많아지면 덮는 일도 익숙해지는 법이다.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하루를 버텼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공기처럼 투명해졌다. 존재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어디야? 그 말은 술김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속에 오래 담겨 있던 진심이 흘러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남편은 다음날 사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댁은 점점 뻔뻔해졌다. 집에 올 때마다 소파에 앉아 내 집인 것처럼 편해라고 말하던 시누이, 주방 수납장을 멋대로 열어보던 시아버지,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던 남편. 그들은 내가 침묵하는 것을 순종이 아니라 약함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들이 보는 모든 것들, 주방의 대리석, 벽면을 채운 조명, 큰 창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바닥. 그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유가 단지 어머니의 부탁 때문만은 아니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변할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서류 봉투를 내던지던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기대했던 변화는 그들에게는 애초에 없었던 감정이었다. 결국 그들이 내게 던진 이혼 서류는 단지 결혼의 끝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게 만든 시작이었다. 이제 그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언제나 떠오르는 것은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텔레비전 불빛이었다. 결혼 초에는 그 불빛이 함께 웃고 함께 누워 쉬는 평범한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빛은 나와 상관없는 세계의 조명처럼 변해갔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들어오는 날조차도 내 안부를 묻기보다 리모컨을 먼저 찾았다. 그의 세계는 회사와 친구들과 시댁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 주변을 조용히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가 병세가 깊어지던 시기에도 남편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 거의 매일 드나들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어머니의 식사를 돕고 의사와 상담하며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았다. 병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마다 들려오던 바깥의 바람 소리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어머니는 그 바람을 맞으며 늘 조용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고, 너는 여기만 있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던 어머니의 손끝은 늘 따뜻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다. 바빠서 못 가. 엄마 보러 가는 건 네가 더 잘하잖아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남편에게 기대지 않았다. 실망할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기대 자체를 줄인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남편이 한 번쯤은 병문안을 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내려놓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사돈끼리의 의리라는 말이 아직 남아있어서 큰 며느리의 가족에게 남편이 예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런 문화적 예의는 관심받기였다. 어머니가 위독해지던 날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흘렀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떠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고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기만 했다. 그 손에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내 손등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시간 뒤에 미안, 회식 중이야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슬픔보다 더 먼저 찾아온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었다. 그 허무함 속에서도 어머니의 숨은 점점 얕아졌고 결국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편안했지만 그 편안함조차
내게는 미안함으로 다가왔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에서야 병원에 나타났다. 이유는 단순했다. 오늘은 시간이 되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장면을 혼자 견뎌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날 병실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던 햇빛의 부드러운 기운조차 그의 무심한 표정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렸다. 장례식 전날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남편의 코트가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 먼지와 함께 눌린 코트 자락 위에는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내일은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와 실망이 너무 쌓이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장례식 당일 나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 살아낼게. 그 말을 되뇌던 순간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다.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내게 마지막 남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나를 조용히 복도로 불렀다. 남편은 표정 없이 그 옆에 서 있었다. 그 순간의 공기에는 향 냄새와 바닥 청소,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고 복도 한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법고 소리는 장례식장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서류 봉투를 내게 내던졌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무심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운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은 내 슬픔 위에 이혼서를 던졌다. 그것은 단지 결혼의 끝을 의미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아왔는지 증명하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남편은 표정 없이 말했다. 이제 너 혼자니까 더 정리하기 쉽잖아.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무너뜨렸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정리하기 쉬운 타이밍으로 여겼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 병실에서 들려오던 마지막 심장 박동기의 삐 소리를 떠올렸다. 그 소리는 삶의 끝을 의미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울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끝이었다. 어머니의 빈자리보다 더 차가운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있었기에 나는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진실을 드러낼 용기를 서서히 얻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집이 누구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은 장례식장의 고요함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혼자 남은 밤, 나는 천천히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오래전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집은 내가 혼자 살아갈 때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어머니가 혼자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했는지, 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미래까지. 수납 상자에서 서류를 꺼내려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닿은 건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무게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눌렀다. 종이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리자 방 안 공기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돌아와 내 어깨를 감싸는 듯한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며 미세한 공기 진동을 남겼고 그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류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다.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내 이름. 무수한 기억들이 뒤섞여 떠올랐다.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던 날, 어머니는 병으로 목소리가 약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의 안전장치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그래도 그이는.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사람의 본성은 말로 바뀌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야 변한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추가로 말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사람은 네가 가진 걸 알게 되는 순간 다른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다. 남편의 무심함, 시댁의 오만함, 장례식에서 내게 이혼서를 던진 선택. 어머니는 이미 그들의 마음 바닥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계약서 가장자리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공동명의 철회 요청. 그 항목은 내가 계약 과정에서 처음 본 것이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남편의 요구를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기에 존재한 문구였다. 남편은 집은 남편 몫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어머니는 그 당연함 속에 담긴 욕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부동산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며 묵묵히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댁과 남편은 내가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관리비 냈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며 나는 그저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들의 확신 속에서 나는 더욱 침묵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나눈 오래된 대화 하나가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너는 우리 집에 감사해야 해.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덕분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비틀린 자만이었는지 나는 이제서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 삶을 시댁이 베풀어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나는 그 착각을 깨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이혼서를 내던진 그 순간 침묵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숨기라는 어머니의 부탁도 결국 내가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었음을 알았다. 어머니의 말 중에는 늘 그런 뜻이 숨어 있었다. 그날 병실에서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때가 되면 네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그때가 너를 위한 마지막 선택일 테니까.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감정은 거센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동안 겪은 시댁의 말과 행동이 하나씩 떠올랐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온 게 어디야. 넌 그냥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집은 원래 우리 아들 집이야.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들의 발밑에 있는 바닥,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긴 모든 공간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방패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침묵은 더 이상 내외이 아니었다. 서류를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실을 꺼낼 때가 왔다. 그들의 차가운 말과 행동이 나를 밀어붙인 만큼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듯했다. 이제 됐다. 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내가 숨겨온 모든 진실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강남 아파트의 거실 창문은 늘 같은 풍경을 품고 있었다. 밤이면 지평선처럼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아침이면 출근길 자동차의 일정한 흐름이 아래쪽에서 잔잔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 풍경은 많은 사람에게 꿈 같은 장면이었지만 나에게는 매일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차가운 배경에 가까웠다. 그날도 창문 밖 도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고 내가 곧 꺼내게 될 진실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 안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거실 벽면에 붙은 인터폰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걸려온 시댁의 연락이 이미 수십 통. 장례식장에서 이혼서를 내던진 이후로 그들은 오히려 더 당당해진 듯했다. 시누이는 정리 빨리 하라고 연락했고
시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의도적인 거리두기였고, 동시에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러던 그날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 비친 사람은 신우이와 시아버지였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문 열어. 할 얘기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그들은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왜 문을 안 열어? 너 아직 여기 사는 거야? 그 말은 이 집은 우리 집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너무도 여실히 드러냈다. 나는 잠시 거실 한가운데 섰다. 고요했다. 에어컨 바람이 천천히 흐르며 커튼 끝자락을 스치고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작은 화분에서 은은한 흙냄새가 올라왔다. 단 한순간도 나를 지켜주지 않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다는 감각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더 차분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문 열어. 이혼 얘기 마무리해야지. 소리에는 조급증이 아니라 마치 내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이 집이 공중에 붕 떠버릴 것처럼 굴었지만 정작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각팽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했던 말 하나를 떠올렸다. 사람의 진심은 네가 가진 걸 뺏으려 할 때 드러난단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가 서류가 놓인 테이블 앞에 섰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기부 등본, 사본. 각 문서는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버텨왔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였다. 문 밖에서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너는 우리 오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문 열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이야말로 이제 곧 완전히 무너질 오만의 집 그 자체였다. 남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시댁이 먼저 나를 압박한 뒤 그가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자신이 위험해지기 전까지 절대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 나는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변할 거라는 희미한 믿음을 놓지 못했던 때에 나를 돌아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문이 또 두드려지고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말했다. 집에서 나와. 이혼했으면 당연히 나가야지. 여긴 우리 집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아, 이제 끝이구나. 나는 테이블에 놓인 등기, 부등본 사본을 손에 들었다. 그 종이의 부드럽고 단단한 질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마치 새로운 숨이 들어오는 것처럼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다. 종이에 선명하게 적힌 내 이름, 그리고 주소.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들의 오만과 비열함이 어떤 무게로 되돌아갈까? 그 순간을 상상하니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장면 하나. 어머니가 병원 창가에서 말했던 작은 tit. 강남집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 그 말이 잔잔하게 내 마음을 잡아주었다. 이 집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다. 화면에 비친 시아버지와 신우이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나는 말없이 등기부등본 사본을 카메라 가까이에 가져다 댔다.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신우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화면 너머로 들려온 단 한마디. 뭐야, 이게. 그 말은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확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첫 균열이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이 사라지고 당황이 서서히 스며드는 모습은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부드럽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가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끊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나는 거실 한복판에 선 채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조금 가벼워졌고 어머니의 유품 옆에 놓인 작은 액자가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따뜻함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진실은 문 앞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곧 그 진실이 문을 열 것이다. 문 밖의 소음은 점점 커졌다. 신우이의 감정이 실린 목소리, 시아버지의 당혹스러운 중얼거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침묵. 누군가 작은 소리로 욕을 뱉는 듯한 기척도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소리는 유리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리 느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들려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종이가 비용을 살짝 들어 올리며 사박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힌 진실이 드디어 숨을 들이쉬는 듯한 낯설고 묵직한 울림이었다. 조금 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띵하는 경쾌한 배름과 함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가까워졌다. 그 발걸음은 익숙했다. 남편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바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한 걸음으로 문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흔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문 열어. 남편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무표정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희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짜증은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졌는지에 대한 것이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숨을 들이쉬는 동안 주방에서 은은한 쌀 냄새가 떠올랐다. 아침에 남기고 간 밥 냄새였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했다. 집 냄새라는 건 그 집의 마음씨에서 나온단다. 그 말을 떠올리자 이 공간의 냄새가 갑자기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지켜준 집,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집의 냄새. 나는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남편, 신우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문을 닫은 뒤 아마도 빠른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들은 결국 남편을 불러온 게 틀림없었다.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이거 무슨 장난이야?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장난 아니야. 그가 등기부등본 사본을 내 눈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게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 집은 우리 집 아니었어? 그 말 속에는 내 것이라는 확신만 있었고 우리라는 말은 형식적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집이라고 말한 적 없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이야.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 이 집은 원래부터 오빠 집이었어. 그 말에 시아버지는 신우이를 조용히 제지하려 했으나 그의 표정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등기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게 현실이야.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벽을 한 번 툭 쳤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너 이런 거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의 말에 잠시 숨을 골랐다. 목이 떨리지 않도록,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오르도록,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했을지도 몰라. 그 말은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을 지우는데 충분했다. 그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신우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거 조작 아니야? 이렇게 큰 아파트를 네가 어떻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남겨주셨어. 단 한 문장만으로 신우이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번졌다. 당황, 질투, 그리고 억울함. 시아버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가 내 아내 덕분에 살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 속에는 무너지는 자존심이 잔뜩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살았어요. 혹시라도
진심으로 대해줄지 기다렸으니까요. 순간 복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바람도 소음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래도 이혼은 해야지. 그건 그대로야. 나는 그 말에 아주 짧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그 순간 남편은 마치 바닥이 꺼진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무너져 올 거라고, 그 집착을 붙잡을 거라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에게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그가 내게 던진 이혼 서류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다는 것을. 신우이는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 법적으로 그래요. 시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의 확신은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을 잃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나였지만 사실 잃어온 것은 그들이었다. 신뢰, 예의, 인간적 마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 문 밖의 복도는 어느새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실로 천천히 돌아섰다. 그들의 세계가 조용히 붕괴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선택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내가 어디로 향할지. 그 선택은 내가, 그리고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문을 닫은 뒤 거실로 돌아온 순간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가 모두 사라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던 무거운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깊고 조용한 공기 속에는 쌀 냄새와 세제 향,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어머니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섞여 있었다. 그 향은 나를 잠시 멈추게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집이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향으로 다 남는 거야. 나는 그 향을 들이마시며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손끝에는 아직도 등기부 등본 종이의 질감이 남아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안정적으로 마치 폭풍이 지난 뒤의 바다처럼 잔잔하게 고동쳤다. 문 밖의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황했고 분노했고 또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모든 소리의 바깥으로 걸어 나온 사람이었다. 잠시 뒤 텅 빈 집에 앉아 있자니 그동안 이 집에서 겪은 모든 감정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멸시, 굴욕, 눈물, 허무함, 그리고 깊은 고독. 나는 이 집에서 너무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뎠고 너무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다. 벽에 기대어 울던 시간들도 떠오르고 시어머니의 비난을 참고 웃었던 날들도 떠올랐다. 남편의 무관심한 눈빛도, 시누이의 비웃음도, 시아버지의 당연함도 이 집의 공간마다 작은 얼룩처럼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준 병실의 장면도 떠올랐다. 겨울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에 어른거리던 순간 내가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내 눈길만 보고도 마음을 알아주셨던 그 조용한 울림. 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다. 오래된 수건 몇 장, 낡은 반지 하나, 그리고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손편지.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이 집이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나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손편지가 있었다. 너는 늘 조용히 참는 아이였지.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너를 지켜주기보다 너를 잃게 만들 수도 있어. 그때가 오면 너를 지켜. 엄마가 못해준 만큼 너는 너를 지켜야 해. 그 글씨를 읽자마자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다. 그 손은 평생 나를 감싸줬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이 떠난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어둠이 스며들며 방을 감싸고 나는 작은 숨을 들이쉬며 미래를 떠올렸다. 이혼 절차는 곧 시작될 것이다. 이 집에서 그들은 나갈 것이고 나는 다시 나만의 빈 공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은 분명 고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집의 모든 벽과 바닥, 창문과 공기 속에는 내가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선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했다. 그래도 이혼은 해야지.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무너짐을 보았다. 다시 시작하자는 미련도 없었고 붙잡아 달라는 애원도 없었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구차한 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줄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알았다. 남편과 시댁이 내게 준 상처들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집안의 공기가 더 깊은 밤처럼 가라앉자 나는 천천히 창문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멀리 자동차가 지나가며 남기는 작은 진동이 발끝에 닿았다. 그 작은 떨림은 마치 어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는 듯했다. 잘했다. 이제 네가 너를 살아라. 나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가슴속에 넣어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울음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그저 따뜻한 온도.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온도. 내가 나를 다시 찾아가는 온도. 마지막 300단어의 바람처럼 나는 이 순간을 천천히 가만히 느꼈다. 벽에서 스며들던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것이고 어머니가 남긴 조언과 사랑은 이 집이 품고 있는 공기처럼 나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아. 너는 너를 지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상처는 생기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이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침묵 너머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든 조용히 견디고만 있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을 지킬 힘은 사실 오래전부터 당신 마음 안에 있었다. 그 힘이 언젠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줘도 좋다. 당신의 상처는 혼자가 아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조용한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주 조용히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간다.